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현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내년을 준비하는 2026 학년도, 연도로는 이제 2025 년이겠지만 이제 2026 학년도 이제 교원 임용고사 준비를 위한 이제 설명회, 교육학과 관련해서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이제 한 세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첫 번째는 일단 이제 얼마 전에 11월 달에 치러졌던 가장 최근에 교육학 논술 시험이 이제 어떤 경향으로 출제가 됐는가, 시험 문제 경향 분석, 이거를 이제 첫 번째 주제로 할 거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공부 방향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요거를 두 번째 주제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제 1년 동안 하는 저희 이제 연간 강의 계획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나눠 드렸던 그 교원 임용 가이드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거 잠깐 보면서 제 강의 계획,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야기할 거는 이제 올해 시험의 경향이에요. 올해 시험 문제를 받아봤을 때, 물론 이제 개개인마다 그동안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문제에 대해서 느끼는 뭐 그런 판단되는 부분은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많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좀 "당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뭐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이제 기출되지 않았던 그런 영역에서 갑자기 이제 문제가 출제된 게 하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당황하게 만들었고, 두 번째는 이미 기출이 많이 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물어봤는데, 그 안에서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깊숙하게 물어봤다는 것, 과거에 물어봤던 거에 비해서는 요 두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뭐 했건 안 했건, 설사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분명 제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 1 번으로 나왔던 타일러 문제 같은 거였죠. 타일러 같은 경우는 이미 과거에도 여러 번 많이 물어봤었던 거고, 웬만큼 교육학을 공부한 친구들은 다 타일러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일러와 관련한 문제지만 왠지 이게 타일러 문제가 아닌 것 같은, '도대체 타일러에 대해서 뭘 쓰라고 하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갈피를 잡기 힘든 요런 상황들이 좀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문제가 나온 건 당연히 몰라서 당황하고, 아는 것 문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석을 못 하니까 또 당황하고, 뭐 이래 가지고 좀 혼란을 많이 느꼈던 게 바로 올해 시험의 특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시험 총 4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4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전부 전부는 아니고, 그중에 한 대부분의 한 3 가지 영역 정도는 이미 과거에 기출에서 출제된 거를 또 물어봤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본격적으로 기출 문제 분석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뭐 매해년도마다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크게 4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대개 이 중에 주로 이 교육학 논술 문제는 갑자기 어느 날 과거에 한 번도 안 물어봤던 거를 뜬금없이 딱 이게 물어보는 경우는 그닥 흔치 않아요. 근데 사실 올해가 그 흔치 않은 경우 중에 하나라서 좀 더 당황하긴 했는데, 대부분은 이미 과거에 물어봤던 걸 또 물어봅니다. 자,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이 3 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2013 년도부터. 물론 그 이전에도 교육학 시험은 이제 쭉 치러졌었죠. 이 교원 임용고사라고 하는 게 맨 처음 시작이 된 게 1991 년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런데 1991 년도부터 2012 년까지 교육학은 객관식으로만 계속 시험을 봤었어요. 그러다가 2013 년에 이게 인제 시험 형태가 바뀌면서 이제 교육학을 객관식이 아니라 논술형으로 시험을 보겠다라고 해서 2013 년도 13 년부터 이게 인제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학 논술 문제는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은 과거에 그런 논술형으로, 그리고 그 이전에 예전에 객관식으로 물어봤던 그거를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학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공부하면 그래도 웬만한 거는 다 소화한다라는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 바운더리가 바로 뭐냐면 과거에 기출된 영역이 바로 그 바운더리예요. 그래서 여기 인제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쭤보니까 인제 초수이신 분들이 인제 좀 있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초수 지금 막 공부를 시작한 시점에서는 사실 좀 감이 안 잡히죠. 크게 뭐 교육학 공부하고 전공 공부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이걸 과연 얼마만큼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감이 잘 안 잡히실 겁니다. 근데 되게 초수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상대적으로 전공은 좀 바운더리가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전공은 여러분들이 선행 학습되는 게 있으니까. 즉 대학교 4년 다니면서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상관없이 4년 동안 주워 들은 가락이 있잖아요. 전공과 관련해선 자기가 주워 들은 가락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쨌든 내가 그 분야를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이 전공으로 그걸 선택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되게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은 전공은 '아이 그래도 내가 4년 동안 공부한 게 있는데, 그리고 대충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충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공은 좀 내가 하면은 이게 좀 뭔가 틀이 잘 잡히지 않을까?' 근데 상대적으로 교육학, 이거는 좀 너무 애매한데. 왜냐면 교육학은 특별히 교육학 전공이 아닌 이상은 되게 교직 과목으로 한 7 과목, 뭐 8 과목 이 정도 인제 들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교직 과목으로 7, 8 과목 들었다 하더라도, 저도 예전에 교직 과목 강의해 봐서 알지만 한 학기 동안 그 과목 공부 다 안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심리학 내가 이번 학기에 들었다. 교육심리학 책이 한 400 페이지 정도 돼요. 1 페이지부터 400 페이지까지 내가 다 공부했습니까? 아닙니다. 대개 한 150 페이지 정도까지 진도 나가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7 과목, 8 과목을 들었어도 대개 그 각각의 과목의 한 4분의 1 정도까지만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뒤에는 공부를 안 한 것들이 뭐 굉장히 안 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학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리고 교직 과목을 들으면서 흥미가 별로 생기지도 않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교직 과목 들으면서 너무 지루하더라. 교육학 너무 재미없다." 그래서 대부분 많이 싫어하십니다, 교육학을. 그러다 보니 전공은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하면 좀 뭔가 이게 될 것 같은데, 교육학, '이건 애매한데, 막막한데, 과연 이걸 내가 좀 공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물론 뭐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제가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오셔서 이제 1년 동안 쭉 공부를 하시잖아요. 임용 공부를 하시게 되면 딴 건 몰라도 제가 이거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교육학은 체계가 잡힙니다. 이거는 뭔가 끝이 보여요. 물론 완전히 끝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아 대략 이 정도까지 하면 그래도 웬만큼 커버가 되겠구나.'라는 끝이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공은 그 끝이 점점점 안 보여요. 처음 시작할 땐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는 '요만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끝이 보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대다수의 많은 임용고시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공은 하면 할수록 점점 넓어진대요. 하면 할수록 할 게 계속 쏟아지고, 하면 할수록 자기가 정리해야 될 게 점점점 많이 늘어나고, 그럴 땐 하면 할수록 오히려 너무너무 양이 많아지면서 '과연 이걸 내가 끝낼 수 있을까?' 인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의외로 교육학은 하다 보면 좀 끝이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거는 제가 볼 때 당연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학은 주로 어디서 출제가 되냐? 출제된 게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기출됐던 영역 바운더리 안에서 또 물어봐요. 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간혹가다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깜짝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고, 이런 걸 물어본다고 하면서 깜짝 놀라게 인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어요. 그게 바로 올해였어요, 이번에. 올해 4 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가 이 교육 행정 영역의 문제였는데, 이 카츠의 그 리더십 이론을 물어본 거였죠. 근데 이 카츠의 리더십 이론은 사실 한 번도 과거에 기출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리더십 이론 중에 가장 안 중요한 이론이에요. 이게 옛날에 객관식 시절에도 물어보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출제가 안 됐고 실제 리더십 이론에서도 그닥 많이 언급하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뜬금없이 이렇게 출제가 된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2014 년부터 지금까지 해 가지고 지금 뭡니까, 우리 2025 학년도까지 했으니까 교육학 논술 지금 12번 12회
12년 동안 교육학이 논술로 출제가 됐는데 이 교육학 논술이 출제된 이 12년 동안 이런 식으로 깜짝 출제된 거 이런 거 물어본다고 전혀 바운더리와 상관없이 이런 거 물어본다고 하는 게 이번이 3번째였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2번 있었고 이거 3번째. 그러니까 결국 한 4-5년에 한 번 정도 있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내년에는 아마 이런 깜짝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이제 확률이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이렇게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크게 데미지를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결국은 남들도 다 깜짝 놀라는 거거든요. 항상 이 모든 시험에 나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거는 남들은 다 알고 있고 공부한 영역을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게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데미지를 입는 거지 이거는 결국 남들도 다 모르는 거고 남들도 다 깜짝 놀라는 거면 그러면은 결국 저 사람이 쓰는 답이나 내가 쓰는 답이나 뭐 수준이 뭐 거기서 거길 거라는 거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뿐더러 또 하나 뭐가 있냐 이런 깜짝 문제를 내는 것도 이 교육과정 평가원도 다 이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출제하시는 그 교수님들도 다 이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나름 이렇게 상식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상식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깜짝 문제일수록 힌트를 좀 많이 줍니다. 뭔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아니면 이런 깜짝 문제일수록 그거 관련해서 좀 이렇게 답안을 좀 러프하게 써도 그냥 좀 인정할 수 있게 인정 범위를 많이 넓게 하는 그러니까 이 카츠 문제 같은 경우도 이 올해 나왔던 3점짜리 문제였거든요. 배점이 3점이었는데 배점이 어떤 식이냐면 이제 1점이 이 카츠의 리더십 이론에서 얘기하는 저 교사가 얘기하는 능력의 명칭을 쓰고 그게 이제 인간관계 능력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를 들어봐라. 동료 교사와 예를 2가지 들어봐라. 이런 식이었어요. 그럼 뭐냐면 명칭 이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정답이 딱 있는 겁니다. 카츠라는 사람이 이러한 능력을 인간관계 능력이라고 그 사람이 명명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딱 사실 요거를 반드시 알아야만 딱 정답을 쓰는 거지 카츠에 대해서 내가 전혀 모르면 사실 딱 정확한 답을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미 시험 문제에 근데 앞에 뭐가 있었냐면은 힌트를 많이 줬거든요. 그 능력에 관해서 뭐 이러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교사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사들끼리 서로 뭐 협력하고 도우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앞에 쫙 깔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우리가 약간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한 명칭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거 뭐 인간관계인가 대인관계인가 아니면은 뭐 서로 뭐 협력하는 뭐 능력인가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좀 줍니다. 근데 유추를 했어도 어쨌든 정답은 인간관계 능력이고 그걸 대인관계 능력이다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이건 조금 이제 인정 범위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다만 나머지 2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같이 교사와 같이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봐라. 그럼 이런 거는 딱 정답이 없어요. 딱히 반드시 이것만이 정답이다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그 학교에서 내가 동료 교사와 뭔가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서 무슨 어떤 작업을 한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말을 만들어내도 그럼 웬만하면 인정을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즉 이런 식으로 뜬금없는 영역에서 문제를 물어볼 때 나름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3점을 전부 다 반드시 카츠를 딸딸딸 외워야만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낸 게 아니라 하나 정도 1점 정도만 그렇게 배점을 하고 나머지 2개는 설사 정확하게 이 사람 이름 몰라도 요 상황이나 맥락을 보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걸 배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뜬금없는 영역에서 출제가 된 게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닐 뿐더러 아까 제가 3번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 3번 다 요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온 배점을 전부 반드시 그걸 알아야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설사 좀 잘 몰라도 약간 유추해서 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약간 뭐랄까 이렇게 조정을 한다고 할까요? 문제 출제할 때. 그러다 보니 사실 이런 뜬금없이 출제되는 문제가 오히려 생각보단 데미지를 주지 않습니다. 당황은 좀 할 수 있어도. 근데 이제 올해 문제가 특징이 뭐냐면 이게 4문제 중에 이제 옛날에도 그랬고 되게 4문제가 출제가 되면요. 대략 한 2문제 정도는 과거에 기출을 여러 번 했던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여기서 과거에 기출이 여러 번 됐다라는 건 뭐냐면 옛날 91년도 객관식 시절부터 이날 이때까지 각 교육학 이론마다 예를 들어서 매해 물어보듯이 했던 그래서 한 20번 가까이 기출이 된 그런 뭐 이론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이제 그 20년 동안
예, 20년이 아니죠. 이제 30년, 예, 30년 동안 한 10번 정도 기출됐던 문제가 있고, 어떤 거는 30년 동안 5번 물어본 게 있고, 어떤 거는 30년 동안 한두 번 물어본 게 있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총 4문제가 출제가 되면 2문제, 50% 정도는 과거에 5번 이상 기출된 거에서 반드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문제 정도가 예를 들어서 한 서너 번 정도 출제된 거에서 하나 물어보고, 마지막 한 문제가 예전에 한두 번 기출되거나 아니면 올해 참 한 번도 기출이 안 된 걸 물어보거나, 이제 요런 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거의 교육학 얼마나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이 기출되었는가를 내가 한번 쫙 다 정리를 해서 그거를 어느 정도 내가 머릿속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까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장 가가지고 뭘 물어본든 간에 그렇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올해는 그 중에서 올해 시험의 경향에 두드러지는 특징은 뭐냐? 과거에 기출된 거를 물어보는데, 이 물어보는 뭐랄까 깊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훨씬 더 깊숙하게 물어봤어요. 그게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던 첫 번째 문제, 1번 문제가 타일러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교육과정을 배우게 되면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게 타일러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 이론 중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타일러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객관식 시절에만 10번 가까이 물어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논술형으로 바뀌어서도 타일러가 올해 3번째 물어본 거예요. 논술형으로도 벌써 과거에 이미 2번 물어봤고 올해까지 해서 3번 물어본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올해를 제외한 그 이전에 과거 객관식에 10번 이상 물어봤고, 그 다음에 과거 논술형에 2번 이상 물어봤을 때 주로 물어보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타일러 하면 항상 이런 거 물어보는, 그러니까 각 학자들마다 그런 거 있거든요. 요 학자 물어보면 대개 항상 이거 물어보지, 저 학자 물어보면 대개 이 사람에 관해서는 이건 물어보지, 이런 거 포인트들이 있어요. 타일러는 항상 뭐였냐면은 학습 경험 원리들을 물어봤습니다. 옛날 객관식 때나 아니면 과거 논술형 때나. 그래서 타일러가 얘기하는 학습 경험 선정의 원리가 있고 조직의 원리가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여러 번 많이 물어봤고, 그리고 과거에 그 논술형으로 2번 물어본 것도 다 그거였어요. 첫 번째 물어봤던 게 그 경험의 선정의 원리, 두 번째 물어봤던 게 조직 원리, 이렇게 물어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타일러 나오면 당연히 이거 물어보겠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올해는 그걸 안 물어봤어요. 타일러를 물어보긴 물어봤는데 그걸 안 물어보고, 타일러가 얘기한 내용 중에 여기 약간 사이드에 있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목표 걸음체에 관련된 거거든요. 올해 물어본 게 목표 걸음체에 관한 걸 물어봤습니다. 그 조직 원리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목표 걸음체는 과거에 타일러 물어볼 때 한 번도 안 물어봤던 거예요. 그 사람과 이 목표 걸음체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다음 옛날 객관식 시절로 생각하면 다음 중 타일러의 의견으로 맞는 걸 골라라 뭐 이러면은 대개 답이 되고 막 이런 거는 각각 말한 그 원리, 조직 원리나 선정 원리 있는 거고, 그냥 이거와 상관없는 보기로 그냥 목표 걸음체에 대해서 그냥 한 줄 정도 살짝 그냥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등장하는 그 정도 수준이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질 않았는데 올해는 그걸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타일러 나 분명히 공부했는데, 그 타일러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그 학습 경험 원리인데 이건 내가 딸딸딸 다 외우고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뭘 쓰라는 거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시험 문제도 차라리 뭐 이런 식으로 목표 걸음체, 뭐 타일러가 제시한 목표 걸음체가 뭐냐, 2가지 있으니 그걸 써봐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으면 그러면 또 혹시 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래도 타일러 공부하다가 목표 걸음체 뭐 이러면서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답을 쓸 수도 있었겠어요. 그런데 올해는 약간 물어본 것도 어떤 식이냐면은 딱 반드시 이 타일러의 목표 걸음체 그 자체를 써라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타일러가 목표 걸음체를 언급하면 왜 2가지를 목표 걸음체로 언급을 했는지를 이해하고 있는지. 역시 나중에 수업을 하시면 들으시면 알겠지만 타일러가 제시하는 목표 걸음체가 2가지가 교육 철학하고 학습 심리학이거든요. 요 2가지를 목표 걸음체로 타일러가 제시했는데, 그럼 이런 거죠. 왜 하필 타일러는 여러 가지 학문들이 다른 것들도 많고 많은데 목표 걸음체로 왜 굳이 요 2가지를 언급을 했을까를 알아야만 이 문제가 좀 해석이 되는. 그러니까 단순히 타일러의 목표 걸음체는 교육 철학과 학습 심리학이다, 딱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스토리, 히스토리, 예, 이거를 좀 알아야, 그래야 이 문제가 약간 해석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문제는 그리고 그
문제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교육 철학을 목표에 설정한 사례를 이유와 함께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교육 그 목표 걸음체로서 교육 철학을 적용해서 교육 목표를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내가 만드는 교육 목표의 예를 하나 만들어 보고,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목표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쓰라고 할 때 그 이유는 타일러가 제시를 한 그런 이유에 연결을 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나 익숙한 이론이고 너무나 익숙한 학자고 과거에도 많이 물어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이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일단 물어보는 영역 자체가 그 사람의 주장 중에 그동안 안 물어봤던 거, 그리고 단순히 이 사람이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이 뭐라고 했느냐가 아니라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까지를 이해를 해야만 그와 관련해서 내가 근거, 이유를 적고 그에 관한 예를 또 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올해 출제된 시험에 올해 나온 시험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제가 볼 때 자꾸 예를 들라고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뭐 타일러 문제 같은 경우도 사례를 들고 이유를 같이 써라 뭐 이렇게 했다든가.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조나센의 이제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모형 물어봤는데, 그다음에 조나센 문제와 관련해서도 교사가 지원하는 그 활동의 사례를 쓰라고 했다든가. 그다음에 네 번째 문제, 아까 그 카츠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런 거 물어보면서 자, 이를 카츠가 제시하는 이 능력의 실천 사례를 두 가지를 쓰라든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로 이런 거였거든요. 명칭을 써라. 이 학자가 얘기한 요거의 명칭이 뭐냐, 개념이 뭐냐,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이제 과거엔 많았는데, 올해는 특징이 뭐냐면은 그런 거는 좀 잘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물어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이건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명칭이나 개념, 아까 말했지만 그런 목표 걸음체와 관련한 뭐 명칭과 그의 어떤 주장이나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한 예를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식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명칭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가?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외우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건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적용을 한다는 거는 그 이전에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암기와 이해가 다 돼야 그다음 그런 적용을 해서 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타일러가 얘기하는 목표 걸음체라는 것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는데, 그리고 어디선가 한두 번 말은 들어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데, 근데 그와 관련된 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시험에 따라 뭐랄까 이렇게 매해 약간 그 달라진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근에 시험에서도 어느 해 시험에는 명칭이나 개념을 쓰라고 하는 시험도 있어요. 갑자기 확 스타일이 바뀌어서. 그러다 또 어느 해는 갑자기 확 스타일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수험생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시험 경향이라고 하는 게 항상 똑같이 같은 흐름 경향대로 우리 이 임용고시는 나오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 전공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도요, 어느 해에는 내가 그 전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책이나 전공에 관련된 내용들 딸딸딸딸딸 외워야만 뭔가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출제되는 해가 있는가 하면, 그러다가 갑자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그런 거 별로 잘 안 외웠어도 뭔가 그냥 그럴듯하게 이렇게 말을 꾸며내서 뭔가 답을 쓸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험생들은 그 어떤 경향으로 시험이 나와도 고득점을 얻어야 되는 게 결국 우리의 이제 목표다 보니 결국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그걸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올해 시험의 어떤 경향은 이렇게 뭐 그 기출된 영역에서 나오는데, 기존의 기출된 영역에 관련해서 물어볼 때는 아주 세세하게 물어본다는 거.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깊숙하게 물어본다는 것. 아니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도 이제 그런 것도 세 번째 문제가 준거장 평가 물어봤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세 번째가 평가 영역과 관련해서 준거장 평가 물어봤는데 준거장 평가도 과거에 기출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객관식 시절에 또 거의 한 15번 정도 물어봤던 게 준거장 평가고 논술형으로도 준거장 평가 이미 과거에 2번 정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또 세 번째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웠죠. 왜냐면은 준거장 평가에 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에 의뢰, 준거장 평가가 나오면 의뢰 이런 거 물어본다라는 거 있었거든요. 준거장 평가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평가 기준이 뭐냐, 뭐 목표 중심이다,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느냐. 그다음에 준거장 평가가 흔히 말하는 뭐 상대평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뭐 장단점이 있는가, 의뢰 그런 거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올해는 너무나 놀라운 걸 물어봤죠. 준거장 평가에서는 주로 준거장 평가는 목표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건데 그 목표 준거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 설정 방법을 써라, 이런 식으로. 이거는 과거에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준거장 평가와 관련해서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거고, 그리고 사실 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제 교직 과목이나 이런 데서 그 평가나 이런 걸 배울 때 사실 여기까지는 잘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직 과목으로 뭐 교육심리학 혹은 교육사회학, 교육평가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학부 때 교직 과목에서 배울 때 주로 배우는 게 그런 이제 평가와 관련해서 그럼 뭐 여러 가지 평가 유형들, 뭐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형성평가냐, 진단평가냐, 뭐 이런 평가 유형들. 그 다음에 뭐 문항 어떻게 제작할 거냐, 그 객관식 문항 혹은 뭐 서술형 문항 어떻게 제작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교육 통계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애들 점수 해석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교직 과목에서 배우는데 준거제한 평가와 관련해서 하면서 그 안에서 이 준거 설정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서 준거 설정할 거냐, 이거는 저도 옛날에 학교에서 교직 과목 강의하고 막 이랬지만 저도 사실 그렇게까지 그 부분까지 다루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 정도 수준은 어디서 주로 많이 배우냐면, 그러니까 약간 이제 석사 정도 들어가서 약간 평가 쪽으로 내가 좀 전공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박사까지는 아니고 이제 석사 정도 수준 가면은 좀 더 거기서 깊숙이 들어가서 준거지향 평가, 여기 말하는 설정 방법 이런 것들을 그런 데서 좀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수준까지 이걸 물어본다고? 근데 이거는 엄청 꼼꼼하게 좀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좀 깊숙하게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 더더욱 놀랐던 건 그거죠. 교육평가의 가정 3가지를 써라, 이런 거. 이거는 저는 거의 대부분 다 못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사실은 작년에 그 문제 보면서 약간 당황을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처음엔 저도 다 감이 안 잡혔어요. 이게 도대체 어느 부분에 있는 거고 뭐 쓰라는 거지? 제가 막 책을 뒤져봤거든요. 저희 집에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웬만한 교육학 책은 다 있으니까 교육평가 책을 한 7, 8권을 쌓아놓고 막 해봤는데 그중에 어느 한 책에서 찾았어요. 그 책에 제 1장. 여러분들 처음에 학교 수업 들어가면 제 1장 부분이 뭡니까? 그 교육평가가 됐건 교육심리학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교육평가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기초. 교육 평가는 왜 1장은 되게 오리엔테이션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 1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업도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수업과 관련해서 2장부터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고, 맨 1장은 되게 이제 교육 평가란 무엇인가, 교육 평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뭐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뭐 이런 내용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있는 게 바로 그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누가 출제를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정말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마음을 먹고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어금니를 꽉 깨물고 출제를 하신 게 아닌가, 일부러 좀 뭐랄까 이렇게 몰랐지, 이런 것까지 물어볼 줄 몰랐지, 뭐 약간 이런 이제 마음가짐을 출제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물론 올해 시험 경향 그대로 내년이 또 똑같은 경향이 나올 거다, 이건 아닙니다. 이게 매번 달라지거든요.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년 그 똑같이는 안 나오더라도 뭐 그럴 수는 있죠. 내년에 또 한 4문제 중에 뭐 1문제 정도는 뭐 이런 경향을 반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어쨌거나 올해 출제된 걸로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내년 공부를 위해서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되냐,
이전에 우리가 많이 출제되고 이미 내가 익히 알고 있다고 널리 알려진 이론이라고 생각한 거일수록 훨씬 더 꼼꼼하게 봐야겠다. 훨씬 더 자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과거보다 좀 파고들어야 되는 수준을 좀 더 이렇게 깊숙하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나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자꾸 예를 들어 보라는 게 많았어요, 올해. 이거에 관련해서 이 사례를 만들어 보라.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봐라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건 결국 뭐냐면은 단순한 암기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이해. 그리고 그거를 뭔가 내가 만약에 이런 이론을 적용을 했을 때 학교에서 내가 한다면 어떤 걸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평소에 계속 좀 생각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건 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작년도 뭐 여기엔 지금 뭐 작년이 아니죠. 아직 해가 안 바뀌었으니까 올해 제 수업 들으신 분은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3월 달부터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매주 조금씩 문제를 드려요. 이렇게 좀 "이 주제에 관해서 써 봐라."라고 해서 인제 문제를 드리는데 물론 이제 그 문제를 드리는 거는 이제 3-4 월에 처음 드리는 건 이제 단순한 수준부터 해서 뭐 5-6 월, 7-8 월 계속 문제를 드리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좀 깊숙하게 많이 쓰게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난이도를 맞춰 가지고 문제를 드리거든요. 근데 올해 그나마 제가 다행이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올해 그런 문제 "이런 거 한번 써 보세요."라고 문제 드리면서 그 안에 고런 게 쪼끔 꽤 그래도 많이 저 나름대로는 깔았어요. 예를 들어 봐라. 그러니까 그 학자가 얘기한 이 주장이나 뭐 이런 거 쓰고 이와 관련해서 뭐 어떤 해결 방안인지 써 봐라. 이와 관련해서 어떤 예가 있는지 한번 써 봐라. 요런 것들을 90, 11월 모의고사 할 때도 인제 고런 것들을 좀 많이 섞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딱히 방법이 없는 게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까 뭐 타일러라든가 아니면 조나슨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학자를 물어보는 거는 제가 아까 바운더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략 이 바운더리 안에서 뭐 학자가 나오겠지 뭐 이런 건 되겠는데 근데 뭐 어떤 거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보라고 할지 이건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올해는 타일러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보고 카츠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보라고 한 건데 내년에는 누구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라고 할지 그리고 혹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뭐 해결 방안이나 예를 들어 보라고 할지 이거는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결국 해결 방법은 뭐냐면 평소에 꾸준히 그냥 그런 걸 한번 생각하는 훈련 내지는 그런 걸 자꾸 떠올려 보는 훈련 내가 생각해낸 이 예와 해결 방안이 맞냐 틀리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일단은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야만 뭐라도 끄적끄적 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쓴 이게 맞냐 왜냐면 대부분 생각이 안 나서 못 쓰는 거거든요. 이런 걸 예를 생각을 평소에 한 번도 해 보지 않다가 갑자기 시험장 가 보니까 어머 이거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 보래. 그러면 생각이 납니까? 내가 외운 것도 좀 생각이 안 날 판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결국 방법이 뭐냐면 평소에 꾸준히 그냥 누구를 어떤 사람의 주장, 어떤 이론, 뭐 어떤 개념을 배우건 간에 그런 걸 이렇게 배우면서 동시에 이거와 관련해서 학교 현장에서 어떤 예가 있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그냥 좀 평소에 꾸준히 생각하거나 아니면 좀 끄적여 보는 이런 걸 좀 꾸준히 해 놓으면 그나마 좀 덜 당황하는 거죠. 그리고 뭐가 됐든 관련된 걸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인제 전혀 그런 걸 안 하면은 시험장 가서 대처가 인제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 시험의 경향은 고 두 가지가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물어봤던 걸 굉장히 더 깊숙하게 물어본다. 그다음에 이거 단순히 이거를 외우거나 알고 있냐를 넘어서서 이거를 적용해서 뭔가 예나 이런 걸 만들어 볼 수 있는가를 많이 물어봤다는 것. 요 두 가지가 올해 시험의 특징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 인제 내년의 방향은 결국 우리가 인제 '내년에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결국 이거를 다 잡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시험 문제는 갑자기 또 확 옛날식으로 회귀할 수도 있어요. 뭐 장점을 써 보라, 단점을 써 봐라, 뭐 개념을 써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올해와 같은 경향이 더 크게 증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시험 경향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둘 다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제가 볼 때는 인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 녹여서 다 이미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첫 번째는 기출 위주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출 위주의 공부를 하되 꼼꼼하게.
공부를 하라는 것. 그리고 단순한 그 이론 암기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땐 그 배경 지식까지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타일러 했듯이 타일러 목표 걸음체는 뭐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이 목표 걸음체를 이 두 가지를 얘기한 이유가 뭔가. 그 사람도 나름 생각이 있어서 그걸 두 가지로 얘기를 했을 거잖아요. 그냥 뭐 제비뽑기 하듯이 그냥 두 개를 얘기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은 간혹가다 우리 이 논술형 문제 이렇게 봤을 때 단순히 그 학자를 물어보되 그 학자가 주장한 개념을 물어보기보다는 약간 이 배경 지식을 이해를 해야만 이 문제가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쓰라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간혹 또 출제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 한 5, 6년 전인가 그때 비고츠키 물어봤었는데 비고츠키를 물어본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비고츠키가 주장하는 인식론, 비고츠키가 얘기하는 지식의 성격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당시 여러분 선배들이 되게 당황한 게 비고츠키 하면 우리 어디서 배웁니까? 교육심리학. 교육심리학 쪽에서 배우는데 비고츠키 하면 항상 또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비계 설정, 근접 발달 영역, 뭐 역동적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비고츠키 하면 딱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 문제가 비고츠키의 관점에서 이렇게 문제가 딱 이름을 보자마자 그러면은 이거 비계 설정 쓰라는 건가? 아니면은 뭐 근접 발달 영역 쓰라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다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이 주장하는 지식의 성격과 뭐 인식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인식론, 지식의 성격 이런 거는 이건 어디서 주로 얘기하는 건 철학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건데 도대체 이게 뭘 물어보는 거야? 철학 문제야? 뭐 아니면 심리학 문제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근데 결국 그게 뭐 물어본 거냐면 사회적 구성지. 그 비고츠키의 어떤 이런 주장과 그 사람의 학문의 배경이 된 게 바로 사회적 구성주의이지 않습니까?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지식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가 그거를 쓰라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때로는 문제가 이렇게 봤을 때 단순히 이 학자가 주장하는 뭐 이게 아니라 이 학자가 왜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고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전반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이 문제가 뭘 쓰라는 거구나라는 거를 감이 잡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 위주의 공부를 하되 꼼꼼하게 하고 단순한 이론 암기 외에 여러 가지 좀 관련된 배경 지식이나 스토리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실 때 그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까 이제 기출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출된 그동안의 모든 교육학적 이론이 다 똑같이 중요하냐면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그 안에 좀 더 중심 영역이 있고 좀 부수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중심 영역이라는 게 뭐냐면 좀 더 출제가 자주 되는 영역. 그리고 상대적으로 출제가 좀 덜 자주 되는 영역을 부수 영역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영역이 뭐냐면 주로 사실은 최근 한 7, 8년 보면 매해년도 출제되는 영역이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아이고 어머나 죄송합니다. 이거구나. 예. 응? 잠시만요. 이거 올렸습니다. 주로 네 영역에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실제로 교육학 그 영역을 크게 분류하면 한 6가지 영역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걸 좀 더 세세하게 분류하면 한 13가지 영역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크게 분류하면은 6가지 영역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그 6가지 중에 주로 네 영역이 좀 최근 7, 8년 동안은 계속 그것만 물어봤어요. 그 네 영역이. 그게 바로 뭐냐면은 교육 행정하고 그다음에 교수 학습 영역, 그다음에 교육 과정 영역, 그다음에 교육 평가 네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타일러 교육 과정 쪽에서 배우는 내용이고 두 번째 그 조나센 교수학습 쪽에서 배우는 거죠. 세 번째 문제가 아까 준거지향 평가와 뭐 평가 과정, 교육 평가 쪽이고 마지막으로 카츠 지도성, 이거 교육 행정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7, 8년 연속으로 계속 저 네 가지 영역에서만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것만 출제되면 이거 말고 딴 영역들도 있죠. 그 외 다른 영역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요 네 영역이 가장 중점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좀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수 영역이 이제 교육 철학이나 그다음에 교육 사회학, 그다음에 교육 심리, 그다음에 생활지도와 상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연구법. 이게 좀 부수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왜 이제 부수적인 영역이라고 하냐면은 논술형으로 출제가 그렇게 자주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 철학이나 생활지도 상담은 지금 논술형으로 지금 한 11년, 12년째 좀 논술형으로 시험 치르는데 12년 동안 딱 한 번씩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철학에서 한 문제 12년 동안 나왔고, 생활지도 상담도 12년 동안 한 문제 나왔고, 교육사회학이 한 2번인가 3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교육심리도 한 3번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교육연구법도 한 번 출제가 됐고, 예,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 이 4가지만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이게 너무 출제 빈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이 4가지만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래도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되긴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내년도 내후년도 앞으로 계속 쭉 저 네 영역에서만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보장이 있으면 그러면 돼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어느 해는 갑자기 이 중에 2영역과 여기 2영역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3영역에서 여기서 1영역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네 문제가 각각의 문제 배점이 한 4점, 3점 막 이런 식이거든요. 내가 이것만 딸딸딸딸 공부를 했는데 하필이면 내가 시험 보는 그 해에 여기서 뭐 2개도 아니야. 어느 한 영역에서 문제가 나왔어. 한 문제가. 내가 전혀 이 부분을 소홀히 하고 공부를 안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마이너스 한 3점이나 4점 깎이고 시작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위험 부담이 있긴 해요. 근데 몰라, 나는 그냥 전공으로 승부를 보겠어. 전공을 잘 보면 되지. 뭐 교육학 설사 그렇게 한 3점 깎인다 하더라도 내 전공으로 승부 볼래 해서 뭐 그게 자신 있고 정말 그렇게 수행이 되신다면 저 4가지만 하셔도 되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난 너무 불안해서 안 되겠어. 나중에 혹시 다른 데서 문제가 나오면 어떡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거 이제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부수적인 영역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공부를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할 것인가는 뭐 개인의 선택에 해당하는 거니까 본인들 선택을 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두루두루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그동안 이제 제가 여기서 노량진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한 게 2003년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21년, 22년 차로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수험생들의 스타일 유형이 크게 둘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이제 인생은 한 방이야. 결국 나 어떻게 결국 사람은 뭐 운칠기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생은 한 방이고, 가뜩이나 전공 공부할 것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공부해. 나 그냥 교육학 공부는 최소한으로 하고 남은 에너지를 전공에 다 쏟아부어서 전공으로 고득점을 받고, 교육학은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승부를 보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어떤 분이냐면 이제 좀 모범생 스타일이죠. 난 도저히 불안해서 그렇게 공부를 못 하겠어. 그런 식으로 뭐 요거 나오겠지 해서 요것만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막상 그거 안 나오면 어떡해. 그러면 완전히 이제 내 인생 망하는 건데. 그러니까 난 좀 힘들어도 그냥 이거 다 공부할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크게 유형 2가지 나뉘는데, 물론 뭐 어떤 유형으로 내가 공부할 건가는 개인의 가치관이라든가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첫 번째는 너무 좀 위험한 유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유형은 또 하나 뭐 어떤 위험한 게 뭐가 있냐면은,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가을 가서 되게 많이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모습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 1, 2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 인생은 한 방이야.
나 요것만 해서 딱 그리고 이 안에서도 자주 나오는 거 뭐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뽑아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 그냥 이걸로 승부 볼래. 그래서 요 4가지 영역에서 각각 한 10개씩 주제 해가지고 한 40개, 50개 주제 뽑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한두 개라도 나오면 뭐 과락은 면하면서 뭐 어느 정도 그래도 뭐 그래도 뭐 10점 이상은 될 테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로 뭐 전공으로 고득점을 얻어가지고 승부를 봐야지 막 그렇게 자신 있게 공부를 하세요.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해요. 1, 2월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7월이 되고 8월이 되고 9월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불안감에 시달리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을이 되면 될수록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웬만큼 전공 그래 내가 막 올인을 해서 많이 한 것 같아. 그런데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밀려오냐면 교육학에 관한 대한 불안이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정말 나 저 40개, 50개만 공부하면 되나? 정말 올해 시험이 내가 뽑은 40개, 50개 저기에서만 나와줄까? 혹시 올해 아주 재수가 없어서 다른 영역에서 한 2문제 정도까지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은 자칫하다 거기에다 플러스 이 안에서도 내가 공부 안 한 거에서 문제가 나오고 이러면 과락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불안이 점점 스물스물 이렇게 밀려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많이 생기냐면 나중에 막판 이게 10월 뭐 이렇게 9월 이렇게 돼서 갑자기 전공을 때려치고 교육학을 하시는 분들이 생겨납니다. 왜? 전공은 좀 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정도면 됐어. 전공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된 거고 나머지 한두 달 교육학 바짝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교육학 꽈락 나면 안 되니까 여기 바짝 해가지고 어떻게든 꽈락은 면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해서 갑자기 전공을 때려치고 교육학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거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이전에 전공을 탄탄하게 자기가 잘 공부를 했어도 막판에 한두 달 전공 놓잖아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 한두 달 동안. 그래서 결국은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교원 임용고사는 뭔가 많이 배우고 외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멘탈이 굉장히 중요해요. 멘탈 관리가 거의 절반입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가을이 될 때 그때쯤에서 불안 요소를 만드시면 안 돼요. 그때 막 불안 요소가 많아지면 그러면 이거 찝적 저거 찝적 전공 받다가 교육학 받다가 막 이러다가 결국 2가지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난 멘탈 강한데 난 끝까지 불안 안 할 자신이 있는데 그러면은 뭐 상관없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런 거 좀 많이 불안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은 그래도 좀 두루두루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번째로는 좀 이렇게 영역을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쪽이 훨씬 더 자주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파트는 좀 꼼꼼하게 자세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 이게 2번째 포인트고 3번째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용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아까 예를 들어본다든가 해결 방안을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혹은 내가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응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평소에 좀 꾸준히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것 이게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요 3가지 방향으로 기출 위주의 공부를 하고 영역을 나눠서 중점 영역은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그다음에 적용하는 연습을 이제 꾸준히 하시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제 1년 커리큘럼 강의 안내만 드리도록 할게요. 그 나눠드린 그 가이드북의 22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눠드린 가이드북의 22페이지 보시면은 그 1, 2월, 3, 4월, 5, 6월 해서 90, 11월까지 제 연간 강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작년하고 올해 약간 커리큘럼을 바꿨는데 1, 2월과 3, 4월이 각각 키위 이론반 1,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1, 2월에 키위 이론반 1에서는 요 앞에 4영역만 합니다. 저 중점 영역이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교육행정, 교수학습, 교육과정, 교육평가 요 4영역 중심을 하고 그 다음에 3, 4월에 나머지 영역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교육철학부터 교육연구법까지 예, 그런 식으로 해서 1, 2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나는 중점 영역만 이것만 파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 분들은 이제 1, 2월 강의 위주로 들으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두루두루 딴 것까지 다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1, 2월과 3, 4월까지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전에는 작년까지는 이걸 다 섞어서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나누는 게 여러분들 선택을 할 때도 더
명확하고 그다음에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좀 약간 바꿨습니다. 그 5월 달에 뭐를 하냐면 기출 분석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분석을 하는데 그러면 이때 풀어보는 기출 문제는 뭘 풀어보냐? 논술형 문제 전부 다. 그러니까 2013년부터 올해까지 그동안 출제됐던 논술형 교육학 문제 전부 다를 정리를 그와 관련된 이론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전부 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거의 모범 답안, 모범 답안이라고 하면 안 되지. 거의 만점 답안을 드립니다. 실제 수험생의 만점 답안도 자료로 드려요. 전부 다는 아니고 2017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올해 만점 답안 아직 뭐가 될지 모르죠. 근데 항상 매해년도마다 제 수강생분들 중에 점수 결국은 이렇게 점수가 높은 분들 20점이 나오거나 아니면 19점 몇 나오거나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제 답안 좀 너 어떻게 썼는지 좀 보내라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 답안을 분석하면 아 이게 답이었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기출분석반에서는 그동안 출제됐던 교육학 논술 문제를 전부 다 분석하고 그때 그래서 정답이 뭐였고 그때 만점 받은 사람은 이런 답을 써가지고 만점을 받았고 하는 거를 이제 자료로 드립니다. 이거 상당히 도움 많이 됐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이제 구체화되는 거죠. 아,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까지 써야 거의 만점이 나오는 거라 이런 게 이제 좀 구체화되는 거죠. 그거랑 그다음에 객관식 기출도 좀 봅니다. 근데 객관식 기출은 그걸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 객관식이 2012년이 마지막 객관식이었는데 그거에 역순으로 5년치. 그러니까 2009, 2010, 2011 2013까지 학년도 2013 학년도 그러니까 2012년이 마지막 객관식 기출이었는데 그게 이제 학년도로면 2013 학년도거든요. 그래서 2009 학년도부터 2013 학년도까지 5년치의 객관식 기출이나 이제 이런 거를 다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분석을 한다는 거지 푼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석하는 거하고 푸는 거하고를 좀 약간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푸는 건 말 그대로 문제 풀면서 정답 맞추는 게 문제 푸는 거고 근데 객관식은 우리가 좀 객관식 시험 볼 게 아닌데 풀 게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객관식 문제에서 객관식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그 학자에 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조나센 나왔잖아요. 조나센 문제 올해 두 번째 문제가 조나센 문제고 그 다음에 교사가 해야 될 뭐냐 뭐 이거 나왔지 않습니까? 객관식 시절에 조나센이 두 번 출제가 됐는데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5년 동안에 두 번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과거에 조나센 두 번 출제 되면서 첫 번째 뭐 물어봤냐면 그 조나슨이 주장한 6가지 학습 환경을 알고 있는 걸 물어봤고 두 번째는 그 교사가 해야 될 도움을 물어봤고 근데 그대로 지금 논술형으로도 물어본 겁니다. 이전에 과거에 조나슨 논술형을 출제될 때 그 학습 환경 쓰는 걸 출제를 했던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교사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같이 써봐라 이렇게 출제가 된 거고 그러니까 결국 기출을 분석한다는 건 뭐냐면 과거 객관식 때 뭘 물어봤고 어느 학자를 물어봤고 근데 그 학자와 관련해서는 주로 뭘 물어봤고 그리고 그걸 물어볼 때 상황 같은 걸 어떻게 묘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 쭉 1번, 2번, 3번 이렇게 선지 답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뭐가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린 선지면 이게 왜 틀렸고 이거를 만약에 맞는 선지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고 이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하는 건 상당히 도움이 돼요. 뭐가 도움이 되냐면 막연하게 뭐 조나슨 뭐 이러면서 배운 것보다는 과거에 주로 시험에서 이 사람과 관련해서 뭘 중심으로 물어봤는가를 그게 확연해지기 때문에 좀 명확해지기 때문에 아 내가 반드시 조나슨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 쫙 체계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게 기출분석반이고요. 7, 8월에는 이제 마인드맵반이라고 해가지고 제 교재 중에 얇은 걸로 마인드맵이라는 거 있습니다. 저 교육학 전 영역을 그러니까 마인드맵 이렇게 도표화해 가지고 이렇게 쭉 정리한 구조화한 게 있는데 그거 중심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훑어보는 중요한 키워드 중심으로 그게 이제 7, 8월 달 하는 거고요. 마지막이 이제 9, 10, 11월은 이제 모의고사반 해서 실전처럼 이제 모의고사 풀고 그다음에 뭐 채점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간략하게 저 1년 동안에 이제 제 커리큘럼이니까요. 보다 디테일한 상황은 그 옆에 설명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우리 설명회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런 설명회 오시면서 또 여러 가지 자료나 정보 수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다들 열의가 있으시고 이 시험과 관련해서 동기가 높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신 요 분들은 이 다음에 보는 시험에 모두 다 합격하시기를 제가 따로 믿는 신은 없지만 그냥 되는 대로 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다가 뭐 교회 보면 뭐 인제 하나님께 빌고, 절을 보면 부처님께 빌고, 예, 그래서 두루두루 제가 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